터키 아이스크림 뺐다가 놓고 두 개에다가 한 개 넣었다만 하면서 별로 이렇게 신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원래 아이스크림 시작이 페르시아입니다.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이 언다라는 느낌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페르시아군요. 오랜만에 이집트를 이겼습니다. 유럽에서 호빵 기준 꼈던 나라들 하면은 대부분 우리는 로마의 후예야. 식당이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바뀌면 맛이 바뀌는데 꼭 전화해보면 주인 안 바뀌었다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역사를 보다 재밌게,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네 분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경희대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네,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에서 튀르키예 정치와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 김덕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안대 유럽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박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이집트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맛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튀르키예 이야기가 오늘은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근데 튀르키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맛이 안 살아서 그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터키 아이스크림. 장난 많이 치잖아요. 예. 이게 잡으려고 하면 돌리고 뺐다가 놓고 두 개에다가 한 개 넣었다만 하면서 진짜 터키에서도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어요? 우선 이 아이스크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네. 이게 이제 카라만 마라슈라고 하는 지역의 이제 특산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우유가 아니라 이제 염소젓 그리고 이제 사알렙이라고 하는 이제 난초 뿌리 식물 같은 것들을 이제 뿌리에서 뽑으면 이렇게 알감자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말린 다음에 가루 그리고 사알렙 가루를 넣고 그다음에 유향나무 수지 이제 메스틱이라고 하죠. 그거를 빻아서 이제 계속 저어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쫀득하고 찰기 있으면서 이제 늘어지는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팔 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왠지 느낌상으로는 예. 그럼 원래 이 아이스크림은 안 달아요? 아, 답니다. 설탕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설탕을 거죠. 넣어서. 예. 근데 이제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꼬마들은 이제 재밌어 하는데 일반 그 튀르키예 성인들은 별로 이렇게 신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사 먹을 일도 별로 없지만 직접 먹을 때는 그 퍼포먼스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달라고. 아니, 이렇게 근데 터키에서도 그 퍼포먼스를 하긴 하는 거네요. 하긴 하는데 관광지를 중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왜 시작된 건지는 있어요? 그 관광지에서 그냥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아이스크림 원산은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맞는데 특산 지역에서 이제 냉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대도시와 관광지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반 튀르키인들은 이 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게 먹는 아이스크림보다는 차라리 마트에서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째 파는 걸 이제 칼로 썰어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아니면 아이스크림 전문점 같은 데 가서 스테이크 같이 접시에 올려놓으면 이제 썰어서 먹어요?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서 먹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장난치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1980년대 지나면서 튀르키예가 관광 산업이 붐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외국인들이 보기엔 신기하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그 파는 분들 복장을 보면은 옛날 오스만 시대 때 복장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어떤 전통 같은 것을 살려가지고 하면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만들어진 전통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사이는 크게 히트를 쳤고 이것이 또 해외로 진출하면서 이게 뭔가 튀르키예를 상징하는 것 같은. 저 이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사실은 인사동 거리 가면 옛날 왕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해서 꿀탈에 들렸다가 네 가닥이 되고요, 여덟 가닥이 되고요, 만 몇천 가닥이 됩니다 하는데 그 사실 조선시대 왕실에서 뭐 먹었다고는 하는데 그런 쇼를 조선시대 왕실에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분명히 어디선가 시작했을 건데 마찬가지로 이게 뭐 옛날 전통 아이스크림이긴 하겠지만 그런 퍼포먼스를 한 건 굉장히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아마 만들어졌을 그게 것으로. 이제 터키 아이스크림이 가능한 게 되게 끈끈해 쫀쫀하잖아요. 메스틱이라고 하는 네. 거, 마스티카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살렙이라는 거, 네. 이 두 가지도 다 페르시아도 쓰긴 써요. 원래 아이스크림 시작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인데 아이스크림이 페르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시작했는데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맞아요. 근데 이게 이집트 아닙니까? 반론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이 언다라는 느낌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어. 실제로 문헌적으로 확인되는 뭔가 그 아이스크림 비슷한 음식들의 최초의 사례는 고대 페르시아는 맞아요. 대략 한 페르시아군요. 기원전 한 좀 6세기, 이렇게. 5세기 정도. 어. 예, 그때부터 그 이제 눈을 약간 보관해가지고 어. 이렇게 뭔가 빙과류를 만들어서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페르시아에서 확인이 돼요. 페르시아예요? 오랜만에 이집트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거는 그렇게 끈끈한 거 쓰긴 쓰는데 터키처럼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터키가 그래서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아이스크림의 원조는 페르시아. 근데 쫄깃한 아이스크림의 최초는 튀르키예. 그게 아마 그 말씀하신 그 사흘랩에 네, 아마 네, 들어가서 맞습니다. 아마 그럴 텐데 사흘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아이스크림에 넣기도 하지만 사흘랩이라고 하는 음료수 자체를 맞아요, 먹기도 맞아요. 하죠. 이렇게 우유 음료수로. 계열 음료인데 이제 중동에서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굉장히 달달한 우유에다가 이 사흘랩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이
쫀득한 아이스크림은 오스만에서 발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 마라슈라고 하는 도시, 지금 이제 카와라만 마라슈라고 하는 도시의 특산품이고 거기 아이스크림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메스틱하고 그 쌀렙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쫄깃쫄깃해지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 300이라는 영화 제가 좋아해서 근데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에 보면 엄청나게 향락적이고 막 이거는 근데 이제 제국주의의 어떤 그 서양식 관점이라고는 하는데 향락을 제외하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융성한 문화를 가진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부터 미식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그럼요. 미식이 발전하려면 조건이 딱 있습니다. 제국에서는 미식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곳곳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뉴욕이 여러 가지 모이듯이 런던에 모이듯이 뭐 제국의 수도에는 모이니까 이스탄불도 엄청난 미식 문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미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층이 분명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그 계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더 화려하고 진기한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면서 또 발전을 합니다. 층에 또 따라서. 그런데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하는 이란은 폐쇄적이긴 하지만 미식의 나라라고 불리우지 않는데 오스만의 후예인 튀르키예는 세계 미식의 나라라고 불리우잖아요. 예, 많이 그렇게 언급들 네네. 하십니다. 튀르키예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케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케밥. 케밥은 또 트리크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죠. 논란이 좀 있죠, 케밥. 엄청 많죠. 케밥은 튀르키예가 그래도 제일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는. 근데 케밥이요. 케밥 하면 그냥 우리는 케밥 이렇게 하지만 케밥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라고. 케밥 자체가 이제 구운 고기 종류를 다 케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어원적으로 보면은 아람어에서는 크바바라고 그랬고요. 고대 아카드에서는 카바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현대 쪽에서 나오는 말은 페르시아에서 나옵니다. 카밥. 그리고 9세기 문헌의 아랍어에서 케밥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터키로 갔을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구운 고기. 그 구운 고기 요리를 케밥이라고도 하고 지금은 뭐 전 세계 보편적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 중동권에서는 어딜 가도 다 케밥은 다 근데 튀르키예 케밥은 뭔가를 이렇게 싸서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드네르 케밥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도네르가 이제 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된 이제 창에다가 이제 고기를 쌓아가지고 돌리면서 구우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쓸어 내려가지고 고기를 요거는 집에서 먹는 요리는 아니고 기술자가 직접 하는 요리. 요걸 이제 드네르 케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꼬치에 껴 먹는 건 쉬시 케밥. 그다음에 지역별로 아다나 케밥, 우르파 케밥, 그다음에 요구르트랑 같이 먹는 이스켄데르 케밥. 그래서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시 케밥인데 샤실릭인데 그게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만 김밥 있잖아요. 거기는 김밥처럼 하는 게 이 샤실릭이거든요. 그게 시시샤실릭 왔는데 샤실릭 기준 어딜까? 처음에 다들 유목민족이 아닐까 하는데 유목민족이 아니라 놀랍게도 산토리니에서 발견됐어요. 산토리니요? 꼬치구이에 그 지금 시시 그 샤실릭의 시시 케밥의 기원전 2000년 전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연히 그냥 굽는 거지 널리 퍼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구워서 전병에 싸서 먹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저기 이렇게 굽는 꼬치집값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는 거. 네. 그 대가 나왔어요. 꼬챙이. 꼬치가 안 나오고 꼬챙이를 거는 그. 꼬챙이를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는 양꼬지의 칭따오 네네네. 하면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언제 갔냐? 흉노 때 가요. 흉노 고기가 가면서 샤실릭 케밥 문화가 한참 뒤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한나라 때 보면은 이미 그 실크로드 가는 가욕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미 이렇게 꼬치구이를 구워서 손님한테 구워서 주는 그러한 장면도 있고 서원에 가면 한나라에 그렇게 꼬치구이 굽는 게 많거든요. 전 그래서 아마 동서양을 아우르는 최초의 미식은 아마 꼬치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제 러시아어로는 샤실릭이라고 그러는데 샤실릭이 어디서 나오냐면 튀르크에서 나오거든요. 쉬실릭이에요. 이제 이란하고 싸움이 좀 돼요. 쉬실릭이 쉬쉬가 튀르크어로는 이게 꼬챙입니다. 그러니까 릭은 꼬챙이의 꼬친 이런 뒤에 어미가 되거든요. 그 쉬실릭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란에서는 그거 우리 거야. 왜 이럴 거야?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쉐실릭이라고 그러거든요. 쉐시는 6이에요. 꼬챙이에 고기를 6개 꽂았기 때문에 샤실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거는 쉬실릭에서 났다고 합니다. 터키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뭔가 국가 단위로 음식을 구분을 하지만 이 국가는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음식은 그 이전부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튀르키 음식 가운데 하나가 그 사르마를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통 이제 돌마라고 불리는 그 음식 종류에 해당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야채에다가 여러 곡물이나 뭐 양파나 섞어가지고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데 그 중에서 사르마라고 하는 거는 요 포도잎으로 감싸는 그러니까 일종의 밥을 연잎쌈밥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원래 이제 원조가 튀르키예인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발칸바토 전체에서 다 나타나고요. 불가리아, 뭐 크로아티아 이런 데서 다 먹고 게다가
이 중동 전체 뭐 이집트 포함해서 중동 전체에서 다 먹는 음식이니까 이게 구분하는 오래된 거는 이런 음식들을 보면 이렇게 다 퍼져 있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케밥 그러면 튀르키예 가면 무조건 이거 다 먹어 막 이런 느낌의 국민 음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김치찌개, 순대국밥 이런 국민 음식이 있잖아요. 러시아는 샤슬리가 국민 음식인 거예요. 사실 러시아는 자기 음식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보르시라고 해서 보르시. 빨간 그 스프인데 그건 또 우크라이나 거고 쌀얀가라고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중앙아시아 거고 자기네께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시라고 해서 양배추 배추국. 근데 맛이 없어 솔직히. 러시아 사람들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다시 까놓고 이야기해서요. 보드카 없으면은 같이 먹기 어렵습니다. 보드카는 러시아 거예요? 보드카는 몽골에서 왔죠. 말했잖아 이게 제국이라니까 제국. 몽골이 러시아 지배했을 때 그때 들어온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몽골이 직류주 그 아라기가 갔는데 아라기를 갖다 번역을 해서 버다 보다가 물이에요. 보다 물 중에 물 보드카라고 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역사를 보다 진행을 맡은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은 역사 물이네요. 야, 이거는 저기 보다고 그러니까 바다 여기는 우리는 그냥 보다. 농담한 거예요. 이라는 국민 음식이 뭐예요? 역시 케밥이죠. 케밥이에요. 그냥 케밥 앞에다 뭘 붙이느냐에 따라요. 이집트도 케밥이에요? 이집트는 케밥도 먹지만 이집트에서 먹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뭐 이를테면 코샤리 같은 것들. 코샤리는 뭐예요? 코샤리는 이렇게 마카로니나 뭐 밥 같은 데다가 그다음에 콩이랑 섞은 다음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붓고 뭐 구운 양파, 구운 마늘을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먹는 정말 국민 음식인 게 음식적인 지위로는 한국의 떡볶이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도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고 왠지 그리고 별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되게 좀 들어요. 저렴하고 근데 반면에 엄청난 고급 요리 이제 그 하맘 마크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둘기 요리예요. 하맘이 비둘기고 비둘기 요리인데 요거는 진짜 고급 요리. 그러니까 뭐 결혼식이나 어떤 축제 때 먹는 주로 음식이고 사실 이집트는 그 튀르키예 음식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대부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집트 특유의 그 디저트가 또 하나 있는데 옴 알리예요. 옴 알리. 요거는 이제 뜻이 알리 엄마. 굉장히 친숙한 알리네 엄마요? 예, 근데 뭐 여기에 여러 역사적인 배경이 뭐 얽혀져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뭐 사실로 밝혀져 있진 않고 그렇지만 이제 오말리는 뭐 언제나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음식이에요. 밥 먹고 나면 갖다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 엄마 손 쿠키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나죠. 예. 시작부터 아주 평범하지만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이 유럽에서 콧방귀 좀 꼈던 나라들 하면은 대부분 우리는 로마의 후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독수리를 좀 걸어놓고 뭐 하는데 이 로마 찬란했던 로마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오스만입니다. 근데 오스만이 도대체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로마를 쓰러뜨렸단 말이죠. 서양의 입장에서 보면요. 오스만의 힘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군사적 혁신 같은 것들. 군의 혁신이 그렇죠. 뭐 우르반의 대포라든가. 근데 우르반 대포는 사실 한참 뒤잖아요. 한참 뒤긴 하지만 또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도적으로 데브시르메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징집해서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후에 관료와 또 군인으로 엘리트 군인 예니체리. 그렇죠. 이제 군인으로 간 쪽이 예니체리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전투에 특화된 그리고 이제 화약으로 무장한 이제 보병이었다는 점 그런 점들이 있을 것 같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마 종교적인 열정도 전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슬람의 무함마드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지도자와 군대는 위대한 군대다. 또 훌륭한 지도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시 이슬람의 통치자들은 이 예언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서양적 관점이나 관심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콘스탄티노플이 존재하던 그 시절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언을 시작하고 그 예언의 후예들이 이슬람교가 된 거예요? 그때 이미 무함마드도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번성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요. 다 소문이 나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칼리프들도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정복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실패를 했었죠.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아마 이제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비잔틴 그 동로마 제국이 사실 거의 전성기였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한 6세기니까. 상당히 이슬람은 뒤에 사람이군요. 그럼요. 7세기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김덕일 박사가 얘기하는 거는 전승에서 그러지만 무함마드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신라가 전성시대쯤에 네. 무함마드가 무함마드는 사실 그 삼국시대 사람이죠. 우리로 치면 삼국시대고 통일신라 되기 전. 잘했으면은 뭐 김추추하고도 만나고 뭐 김추추랑 거의 동시대 인물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예언에 가장 큰 이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오스만의 술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성취하고 싶었고 또 바로 이제 비잔티움이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콘스탄티노플이. 그래서 자신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교도를 이제 정복하고
이슬람의 영향을 넓히겠다는 일종의 이슬람의 전사가 되겠다. 이거 이제 이슬람 전사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정신이 가장 이제 투철했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메흐메트 2세 1453년에 그것이 이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콘스탄티노플 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바이킹들은 전투를 하는 중에 죽어야 바랄라를 가잖아요. 예. 이슬람 전사들도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순교자가 되죠. 이제 가지는 전사고 이제 성전에서 죽을 경우에는 순교자가 돼서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싸움 잘했어요. 가지들은 전선에 앞에 서 있고 그다음에 국경 쪽에서 항상 싸우던 사람들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엄청났죠. 이때 당시에 오스만들은 그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휘어진 무기를 사용을 그런 칼도 사용했었고 아마도 가장 이제 공포에 떨었던 것은 보병대, 화약으로 무장한 예니체리들, 전투 기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한 가지 여담을 소개하자면 세계 최초의 군악대가 오스만 제국이 만들었습니다. 메흐테르라고 해서 이렇게 행진곡 같은 걸 막 웅장하게 울리면서 네네. 오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오스만 군대가 왔구나 하면서 당시 유럽에서 이제 공포에 떨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음악을 사용을 했어요? 관악기, 타악기 막 북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미식 축구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 그막 타락탁탁 타락탁 이거를 그러면 오스만에서 먼저 사용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모차르트하고 우리 유명한 터키 행진곡 있지 않습니까? 유단히 그러한 군대 행진곡이 많은 게 시작이 오스만 투르크에서 영향받은 유럽 왕조들이 비슷하게 해서 보면 유단히 행진곡은 터키풍으로 라고 하는 게 거기서 시작했던 예. 거 그러니까 고대에서 그냥 울리던 나팔 소리 같이 빠밤 이런 거 말고 진짜 음악이 연주되는. 체계적인 음악이 한 곡씩 있습니다. 이게 다. 그래서 저도 듣거든요. 이렇게. 왜 들으십니까? 힘들 때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 이때 당시에 동로마 제국이 이제 쇠락하고 있던 시기. 그렇죠. 거의 도시국가 수준으로 거의 완전히 축소되었던 시기였고 이제 포위를 한 상태였죠. 오스만 제국이. 그러니까 사실 컨스탄티노플이 함락됐을 때는 컨스탄티노플만 남아있을 상태였어요. 네네. 그 전에 뭐 흑사병도 있었고 같은 기독교인들이 점령도 하고 이미 거의 세력을 잃고 있었던 시점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이건 이해해요.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자신들이 점령은 당했지만 우리가 로마의 뭐 뒤를 잇는 뭐 후예들이야 그 마음은 좀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점령 당하고 그 문화에 완전 동화됐으니까. 근데 오스만은 사실 로마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영토 위에 그렇죠. 살고 있긴 하지만. 예. 근데 본인들은 로마하고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그 타이틀에 좀 집착을 했던 면이 있죠. 그러니까 카이세르라고 이제 카이세르 룸이라고 자신을 칭했습니다. 술탄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의 황제도 자신들이 그 타이틀을 이제 획득을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땐 그쪽 발칸반도 지역이라든가 이쪽 지역은 기독교도 주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통치자가 바뀌었지만 내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내가 로마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로마의 영토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뭐 이런 것을 좀 자랑하기 위한 것 같고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것 같아요. 식당이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바뀌면 맛이 바뀌는데 꼭 전화해보면 주인 안 바뀌었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복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치자가 크게 바뀌어도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세금 좀만 더 내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타이틀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선택했던 자랑했던 면이 있죠.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메흐메트 2세가 1453년에 콘스탄틴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로마의 후예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카이세리 룸이라는 말이에요. 룸은 로마고요. 카이세리라는 것은 카이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카이사르에서부터 유래하는 로마 황제권을 지칭하는 명칭을 그대로 썼죠. 그게 웃긴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로마의 후예라고 하는 것이나 뭐 로마의 타이틀을 좀 갖고 싶어 하는 건 좀 이해를 하는데. 근데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다 사실 로마랑 관련이 없어요. 로마의 문화에 동화됐잖아요, 그래도. 식당은 같은 식당이 되잖아요. 같은 식당. 단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선 제 생각에는 오스만 제국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보편 제국으로 성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제 칼리프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정통성 있는 그 정치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오스만 제국 영토 중에서 상당 부분은 원래 로마 영토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통치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서쪽에서는 우리 로마 타이틀 바꾸자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근데 본인들이 그토록 뭐 이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혐오했던 종교와 그 세력이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저쪽이 좀 장사가 좀 잘 되고 저 시장성이 괜찮아라고 해서 그 타이틀을 가져간다는 게 조금 생각이 좀. 근데 나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도 사실 로마랑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 관련이 없는 어떤 집단이 만들어낸 정치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약간 보면 이거를 왜 그렇게 그 카이사르 롬에 대해서 서양에서 걔 뭐라고 하고 신기하냐는 것이 뭐냐면 로마는 마치 유럽을 위한 서유럽이나 동유럽을만을 위한 것은 명칭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대 근대 이후에 만들어낸 산물이고요. 지역적인 개념을 살고 실제로 히타이트도 원래 하티족이 무너지니까 그냥 히타이트 써버리고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그 지역을 내가 더 잘 점령하고 누구나 나의 통치를 알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점령하면 할수록 그 지역의 그 왕의 명칭들을 가져와서 계속 붙이는 경향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로마 제국의 땅을 먹었으니 나는 이제 카이사르의 이름도 갖겠다. 이제 실제로 보면은 오스만 투르크도 메흐메트 2세 이후에는 이 명칭을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때그때 쓰는 것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서양 사람들은
로마 하면은 지금의 이탈리아의 로마만이 본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후에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진짜로 발전한 것은 비잔티움이거든요. 동로마. 그렇죠. 그래서 그 올스만 트루크가 카이세리 룸이라고 썼었을 때, 그리고 로마 제국 후예라고 그랬을 때 이 비잔틴 제국 엄청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는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아, 동로마의 네, 세력이니까. 실제로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로마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로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서유럽에서는 비잔티 제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거부감을 갖고 불편했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비잔틴에서는 로마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카이사르 시저의 서유럽에서 제일 처음 출발한 그 로마가 로마고, 근데 중앙아시아 이후에 그 후에 엄청나게 융성하고 알려진 것은 비잔티움의 그 동로마 제국의 어떤 그 융성함이 알려진 것인데, 서로만은 그렇게 알려지는 게 싫고, 그리고 저쪽 세력이 그걸 안 건 비잔티움 때문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지금 우리 로마에 대한 기억이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 것인데. 로마가 망한 다음에 컨스탄티노플이 제2의 로마라고 그러고 나중에 러시아가 제3의 로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스크바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비잔티온이 콘스탄티노플의 전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리스인들이 만드는 도시 이름이 비잔티온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용되지 않았어요.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었고, 또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언제나 로마였어요. 그 국명이. 근데 나중에 이제 이쪽 서쪽에 있는 그 로마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사용되던 비잔티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다가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 나는 로마에 적동성 갖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태리의 로마가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 쓰잖아요. 러시아도 보면은 왜 일부러 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버리고, 똑같은 게 몽골도 보면은 몽골도 전 유라시아 펼쳐가니까는 사방에서 몽골의 자기가 후예를 자처하지 않습니까? 로마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역사의 보편성인데. 그러면 이 점령을 하는 순간 이들의 문화, 이들의 이름도 다 내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문명과 로마의 유적도 튀르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로마를 자신의 조상이라든가 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들이 남긴 유산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문화유산으로서 이건 이거 우리가 가진. 헷갈리네. 100년 뒤, 200년 뒤 박물관에 이건 우리의 조상은 아닌데 튀르키의 것이야. 뜻은 이것은 로마의 것이다. 로마 시대를 언급하지만 소유는 이제 튀르키의 소유가 되는 거죠. 애매해. 이게 실제로 지금 이제 튀르키예 박물관에 가면은 그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앙카라에 있는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에 가시면은 가장 이른 시기 선사시대 게베클리 테페 때부터 해가지고 뭐 히타이트 거쳐서 뭐 우라르트, 그다음에 프리기아, 아나톨리아 반도내에 존재했었던 모든 역사를 튀르키예는 다 자신들의 역사로 간주하고 있고요. 또 이 박물관의 가장 아래쪽에 지하에 가면은 거기에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의 유물들도 같이 다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자신들의 역사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식의 역사, 의식, 생각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거예요? 아니면 달라요. 한국이 좀 다른 거군요. 우리나라는 거의 단일 민족이라고 해도 대부분 맞죠. 단일화된 한반도라고 하는 너무나 우리는 뚜렷하게 우리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함경북도 가면은 여진족도 있까지만 그거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안 하지만은 대부분의 나라는 땅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를 달리 보는데, 튀르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민족의 역사와 땅의 역사를 달리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나 뚜렷하게 후대에 왔거든요. 아나톨리아 반도에 뒤늦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제국이었다가 현대 튀르키예는 사실 민족 국가로 자청해. 물론 민족 국가라는 것도 물론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갑자기 역사를 만들어 버리니까 민족 국가가 돼 버리니까 튀르키 민족이 오기 전의 역사를 우리 거로 인정하기엔 너무 명분이 약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80년대 90년대까지 터키 역사 교과서 보면은 시작이 흉노였어요. 훈조. 그 다음에 튀르키예.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계사적인 어떠한 보편성에서 우리 땅에 있는 세계사라고 해서 배웠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는 게 갈수록 아나톨리아 문명도 튀르크 역사로 바꾼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앙카라에 보면은 굳이 이스탄불 박물관하고 또 다른 엔간하면은 터키 고대 박물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나톨리아 고대 문명 자체라는 거가 이와 같은 모순되는 역사관을 한데 합치려는 그러한 타협책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국을 경영해 본 곳과 그렇지 않은 의식의 어떤 분리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근데 꼭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슬람이 7세기에 생기잖아요. 7세기에 생겼을 때 아랍인들, 나중에 페르시아인들, 튀르키인들이 알던 로마는요, 아나톨리아 반도예요.
이미 서로만은 끝났습니다. 이슬람이 발흥한 이래로 무슬림들이 알고 있었던 로마는 말 그대로 동로마예요. 거기를 항상 룸이라고 불렀습니다. 룸. 그곳을 우리는 점령했고 그렇죠, 거기 점령한 멸망시켰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 예, 그리고 서유럽 애들은 다 프랑크라고 불렀고요. 프랑크 애들. 그러니까 일종의 속지주의라고 할까요? 근데 저희는 속인 속지가 같이 묶여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묶여 있죠. 우리가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요 박물관 사례로 조금 저희가 이야기를 확장해 보면 이를테면은 영국 런던에 있는 브리티시 뮤지엄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는 뭔가 세계 문화 박물관으로 인식이 되지만 사실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제국의 역사에 관한 박물관이기도 해요. 자신들이 경영하던 전 세계 제국에서 가져온 물품들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은 그러니까 뭔가 지금 튀르키예가 지향하는 어떤 정치적인 방향성, 뭔가 좀 더 범튀르키주의 이런 어떤 확장성을 또 염두에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또 듭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인드가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튀르키예는 그것이 지금 현재도 그런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니면 오스만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헌법에서는 민족을 구분할 때 튀르크인만 언급을 하고 있고 언어도 튀르크어만 있는 것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상으로 튀르키 안에는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죠. 그러니까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존재도 있고 소수민족에 대한 것은 일단 헌법에는 아직까지는 명시되어 있지는 근데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끊느냐면 여행을 갔다 온 분들이 튀르키예를 갔다 오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름답다고요? 나라도 예. 사람도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튀르키예 민족을 정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긴 한데 정말 각양각색의 인종들이 튀르크인이라고 다양한 예. 분들이 계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농구라든가 배구 선수 같은 경우 보면은 좀 키가 크거나 이런 선수들 보면 좀 금발에 파란 눈이 선수들도 많고 이런 선수들 보면 출신이 발칸반도에서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좀 슬라브계의 혈통이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튀르키예에 와서 이제 튀르크인이 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인종인 거죠. 예, 그 아시아인처럼 정말 생긴 친구들도 있고, 뭐 아랍인처럼 생긴 친구들도 있고 해서 여러 이렇게 다양한 얼굴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 튀르키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일단은 다 튀르크 민족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사실은 튀르키예 민족하면서 가장 논쟁이 된 게 뭐냐면은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그리스 아닙니까? 네, 그리스, 예.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이런 말 하면은 제가 거의 튀르크 입국 금지를 될 것 같긴 한데 유전적으로 가장 튀르키인들과 유사한 나라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현재 국경은 아타튀르크 때 그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뭐 1923년도였나요? 몇백만 명씩 교환했다고 하지만은 그때 이제 그리스인들은 보내고 튀르키 받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 기준은 DNA가 아니라 종교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고 제가 지난 5월에 갔다 온 데가 이스탄불에서 좀 올라가면은 불가리아 국경이 있어요. 에디르나라고. 거기 가면은 완전히 이거는 국경이 터키지 같은 사람들이잖아. 불가리아하고 더 중요한 거 그 전에 오스만 제국 때 몇백 년 동안 그들은 하나의 제국으로 수십 개의 민족이 같이 살던 나라인데 갑자기 국경을 낸다고 갑자기 민족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좀 어색한 건데 이런 말을 튀르키예에서 하면 저는 좀 앞으로 있고 그리스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데요. 지금은 튀르키예지만 오스만이 로마를 무너뜨렸잖아요. 오스만은 왜 오스만이에요? 그 만든 사람 이름이 오스만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듯이 오스만이 건국을 오스만이 건국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조선은 이성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을 이조라고부터 부르죠. 이조라고 부르는 거 비슷한 거죠. 튀르키예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거기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많이 유럽을 가면 10시간 넘게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튀르키예에서는 뭐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 아시아 갈 때 뭐 2시간이면 뭐 다 주요 도시들 다 경유지로도 많이. 경유지로 예, 이스탄불 공항이 엄청 큽니다. 예. 그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은 과거로부터 뭔가 경유지 같은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선생님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이를테면은 지금 튀르키예 가장 동쪽에 가면은 카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어떤 돌로 만든 장승 같은 석상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그 쿠르간 석상이에요. 쿠르간 석상은 이 그 초원지대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원전 3000년 뭐 이때부터 나타나니까 그 초기 형태들이 이게 그 튀르키예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거 이제 더 후대예요. 프리기아 기원전 한 700, 600년대 프리기아의 왕묘들이 뭐 이를테면은 거기 이제 가장 유명한 전설 미다스 왕 전설 다 알고 계시죠? 손 대면 다 금 변한 그 사람의 무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약간 쿠르관처럼 생겼어요. 목과 봉토 부분 같이 쿠르관이랑 거의 똑같은. 그 사람이 진짜예요? 실제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요? 물론 진짜 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다스나 아니면은 아버지인 고르디오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있고 그 주변에 그런 왕묘군이 널려 있어요.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근데 이게 초원지대에서 발견되는 무덤의 형식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건 지속적으로 이 아나톨리아 지역은 초원 문화와 저기 지중해 문화를 연결하는 교차점으로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제가 대륙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엔 바다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해협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네네. 중요 해협이 이스탄불에 있는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고 다르다넬스 해협이 있는데 이게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협이거든요. 이걸 현재 이제 튀르키예가 통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6년도에 몽트루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통제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항은 상당히 복잡해요. 뭐 전쟁 시는 어떻게 하고 평 시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데 자유로운 통항을 일단 보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튀르키예가 여기를 봉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흑해 안에 있는 나라들 갇히게 되는 거죠. 제가 있던 학교가 보스포러스 옆에 바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벤치에서 앉아 보면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엄청 좁죠. 예, 좁은데 한강보다 넓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가 보여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으면 이쪽 배가 이렇게 오면 아 그리스 배가 컨테이너를 싣고 흑해로 가는구나. 그다음에 어떨 때 러시아 군함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 지중해로 작전하러 가는구나. 제가 그런 걸 이제 관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김정일 박사가 공부한 학교가요. 터키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보아지치 대학이라고. 보스포러스 대학. 보아지치가 이제 영어로 보스포러스라서 보스포러스 대학 거기가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튀르키예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조그마한 생선 국민 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생선을 제일 좋아한다고 막 조그만 멸치보다 조금 더 이제 큰 이제 튀겨서 먹는 예. 도대체 무슨 생선이에요? 그 생선을 계속 그 나라 말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함시라고 하는데 네, 함시. 네, 함시인데 보통 이스탄불보다 흑해에서 네. 이제 많이 자라거든요. 그걸 잡아서 튀겨서 우리나라 이제 충청도 도리뱅뱅이라는 요리처럼 뭐 튀겨서 그거 어마어마하게 막 드시는데 예. 우리말로는 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전갱인지 멸치인지 무슨 생선인지 함시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함시라고 불러야 되지 않아요? 엔초비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안초비라고 보시면 돼요. 멸치인 거예요. 멸치보다 좀 크고 그러니까 예. 멸치류인데 약간 커서 부산 옆에 기장에 좌천 가면은 멸치 축제하는데 거기에 큰 멸치가 큰 있거든요. 멸치, 큰 멸치. 구워 먹는 딱 그런 정도의. 엄청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도대체 제가 한국말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아 저거를 도대체 뭘로 먹어야 되나? 한국에서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근데 흑해 지역의 이제 특산물로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이 비단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 때부터 오스만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통제를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흑해 연안가의 무역에 사활을 건 또 지역들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 해양 국가들이 흑해 연안에서 물건 떼다가 유럽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를 막아버리면 절대로 항행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언제나 오스만 제국이랑 나름 잘 지내려고 했었던 이유가 이 해협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그러면 위해서였죠. 항상 오스만이나 튀르키예에 돈을 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통행권에 대한 돈을 항상 지불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 같은 걸 건설했거든요. 루멜리 히사를 이제 아나돌 히사에서 양쪽에서 이제 배들이 지나갈 때 대포를 쏘니까. 예, 통행료를 안 내면 이제 공격을 하는 지금도 거예요. 항상 통행료를 받아요. 지금도 일종의 싼 통행료를 받는데 지금 최근 계획은 옆에다 또 뭐 운하를 새로 파겠다. 뭐 이런 황당한 좀 계획이 있긴 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도 러시아 흑해 함대가 지중해로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과해야 되고 이제 규정들이 있죠. 미리 사전에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궁금한 게요. 흑해는 영어로 블랙시예요. 예. 그러면 옛날 그 역사 속에서도 예전부터 블랙시였어요. 연안을 제가 직접 가봤는데 물이 까맣지는 않고요. 상당히 푸르고 아름다운 바다인데. 근데 왜? 아마 그 강원도 깊은 지역이 뭐 아주 검게 보인다고 해서 아마 예전부터 흑해라고 불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튀르키예도 카라데니즈. 네, 카라데니즈로 튀르키예 말도 이제 검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흑해라고. 왜요? 깊은 바다가 원래 우리도 보면 아주 가까운 산호초 있는 데는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으로 보이다가 깊어지면 진한 남색으로 변하고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건 바다에 당연한 건데 그 바다만 마치 색깔이 아니 그게 다른 것처럼 아마도 색깔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위치상으로 북쪽에 있으면 검정색이 상징이었을 거예요. 예, 튀르키예에서 까라라 이제 까라, 네, 까라, 붉은 물 검은색. 까라수인데 까라수라는 지명이 전 유라시아 엄청 많은데 히단식의 아크라는 말도 있죠. 아크가 이제 하얀색. 하얀색, 아까 하얗다. 근데 악수나 까라수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꼭 물색이와 관계가 없어요. 위치 방향에 대한 색깔이 있는 거죠. 아 우리나라 오방색 뭐 이런 오방색 것처럼 아크처럼,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게 그 이집트 지역 동쪽에 있는 홍해. 네네. 홍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홍이라고 이제 붉은색이라는 표현이 붉은 남쪽을 아니라? 지칭해서 남쪽으로 향할 수 있는 바다에서 홍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아 이게 한자 문화권에서만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방향에 따라서 색깔을 지칭하고 막 하는 걸 사용하는군요. 중국 문화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유목민들의 문화와 같이 연관돼 있을 겁니다. 이게 뭐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우리가 시비간지가 중국 게 아니라 원래 북방 유목민들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튀르키예는요 종교인들 중에 이슬람인이 가장 많고 다양한 종교가 5개 있죠. 이슬람 비율을 조사해 보면 한 99% 정도 나오고요. 다른 종교는 한 1% 미만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워요? 아,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슬람 국가라는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이고 세속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라 하면은 이슬람을 이제 국교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 율법 중에 샤리아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런 법 체계
체계를 이제 집행하는 국가를 이제 이슬람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튀르키예는 공화국이 들어서고 난 후에 23년에 28년도에 국교를 없앴습니다. 이슬람교라는 국교를 일단 없앴고요. 헌법상 샤리아 법도 없앴습니다. 없애고 유럽의 법률을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간에 만든 법을 채택합니다. 네. 그리고 1947년도에 결정적으로 세속 국가라는 것을 헌법에 못을 박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슬림이 인구는 많지만 엄연한 우리와 나라 같이 똑같이 세속 국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요?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김덕현 박사님 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네. 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무슬림이 굉장히 한 20억대 되고 네. 나라도 많으니까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슬람만 믿는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전 세계에서 자국민 중에서 국민의 50% 이상이 무슬림인 국가는 48개국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들 중에서요. 이슬람을 국교라고 못 박은 나라는 27개가밖에 안 됩니다. 27개. 그거밖에 안 예.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시리아가 이제 했기 때문에 시리아까지 하면 28개 국가가 될 네. 거예요. 원래 시리아는 세속 국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튀르키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이 압도적으로 많는데 국가가 밖에서 보면 무슬림 다수 국가지 여기는 이슬람 국가가 될 수 없는 게 국교가 이슬람이 아니에요. 국교가 없어요. 예. 그리고 국가 이름에 이슬람이라고 들어간 나라는 5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란, 파키스탄, 모리타니아,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나라들 해가지고 5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 같은 경우는 국교로 헌법에 명시는 돼 있어요. 이슬람교가. 근데 헌법 체계 자체는 뭐 샤리아의 근거에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헌법 체계 자체는 상당히 서구적인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판결을 내릴 때 샤리아를 참고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국교는 이슬람교지만 이게 사실 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이고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슬람 국가냐 아니냐 사실 이슬람 국가라고 하기 약간 무리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좀 전반적인 튀르키예의 역사를 좀 들은 것 같거든요. 김동일 박사님한테 다음번에는 좀 생활의 역사, 문화의 역사를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튀르키예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나라고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튀르키예와 좀 연관성이 좀 많잖아요. 네. 근데 너무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찐득거리는 아이스크림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오늘 원래 싶다는 이런데 나와 있어야 되는 저기 거예요. 참고로 이슬람 가시면 요즘에요 옆에 붙어 있어요. 장난 안 쳐요. 함시는 큰 멸치였습니다. 아니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4명 중에서 제일 어리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자 한 명이 근데 선생님은 왜 선배 같은 분한테 반말하세요 이런 말. 이겨도 찝찝한 역사학자들의 토론 배틀. 연산군의 신하로 일하기. 이방원의 형제로 태어나기. 치사율이 일단 절반이 넘는 거 아니에요. 치사율 50% 이상. 거의 파리 목숨이야 이거는. 연산군 신하는 수학만 잘하면 돼요. 연산군이잖아요. 자멸의 길로 지금. 잠깐만요. 정윤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또 수학만 좀 잘해 주시면은 편집점을 찍은 겁니다.